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가가치세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가 뭐냐? 우리 그 음식점에서 짜장면 사 먹으면 그 마지막에 카드 결제할 때 잘 보시면 영수증에 짜장면이 예를 들어서 7,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7,000원. 그리고 밑에 부가가치세라고 이렇게 700원 적혀서 총 짜장면이 7,7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밑에 보이는 이 700원이라고 적힌 거 있죠?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저희 통상적으로 그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재화를 거래를 할 때 그 금액의 10%를 포함하여 그 거래가액을 형성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700원 여기를 이제 부가가치세라 그러고, 통상적으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그 총 공급 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급 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돼서 총 7,700원, 이것이 바로 그 총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부가가치세, 이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교환을 먼저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의의가 있죠. 그래서 기본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화, 아까 그 짜장면, 그리고 용역, 우리 짜장면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강의 서비스, 이게 그 실제 유료로 운영된다면 이게 강의 서비스가 되겠죠. 보이지 않는 서비스 같은 경우 이것을 용역이라고 하고요. 이런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이거를 부가가치라고 그러고, 여기서 발생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그 빈 박스 보시면 같이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처음에 생산자, 그리고 생산자가 만든 물건을 도매업자가 사옵니다. 도매업자가 그 물건을 소매업자한테 넘깁니다. 이렇게 유통 구조가 있다고 할 때 생산자가 처음에 그 물건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생산자가 만드는 부가가치겠죠. 이만큼. 그래서 이거를 생산자의 부가가치. 그거를 도매업자가 사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매업자가 사온 거에 대해서 본인이 또 어떤 도매로 인해서 그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도매업자의 부가가치. 마찬가지로 소매업자가 그 도매업자로부터 이만큼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이것도 이렇게 할까요? 물건을 가져오고 마지막 그 소매업자가 발생시킨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제 이게 실제로 뭐 나중에 그 소비자가 가져가겠죠. 소비자에 가겠죠. 그러면 이 생산자부터 소매업자까지 거치면서 총 부가가치, 총 발생한 부가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결국 합치면 이거 세 개 합친 게 바로 이만큼이 되겠죠. 즉 마지막 그 소비자 단계 거치기 전 그 소매업자가 판 물건 그 전체가 부가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총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사실 이 용어를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고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양갈로 1번 부가가치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바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라고 하는데, 여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법인 다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법인, 국가 지자체를 불문하고 이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네. 근데 이때 그 공급하는 재화가 어떤 것이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라고 합니다. 약간 두루뭉실한데 어떤 모든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모든 권리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서 권리라고 하면 영어권이 되겠죠. 영어권. 그래서 그런 모든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 그 공급하는 재화라고 하는데요. 단 아래의 것은 제외가 됩니다. 어떤 건지 보니까 밑에 동그라미 1번 화폐, 수표, 즉 그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만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화폐, 수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화폐가 뭐 어떻게 다른 걸로 바뀝니까?
다른 물건을 살 때 그 화폐가 단지 이동이 될 뿐이지 그 화폐 자체가 어떻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물건은 아니란 것인 거죠. 수표오음도 마찬가지이고요. 동그라미 2번,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즉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것만 사업성이 있다고 봐서 부가가치의 과세 대상이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자야. 근데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을 공급해. 그것이 사업성과 관계없이.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가가치세법상 그 재화 그 자체가 면세로 정한 경우, 즉 이것은 그 물건 자체가 과세가 아닌 면세의 재화를 공급하겠다 정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그 우유, 가공 우유 말고 그 원유 같은 경우 있죠. 뭐 서울 우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상 면세의 그 제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런 우유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2번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이제 두 번째로 가볼 건데요. 아까 저희가 말씀한 게, 제가 말한 게 그 재화 또는 용역 같은 경우에 그것이 과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업자가 공급하면 그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 아래의 것은 제외한다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아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도 그것이 과세 대상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용역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가 면세로 정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그 의사가 치료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그 치료 서비스, 진료 서비스,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그것을 들 수 있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그 자체로, 이것을, 잠시만요. 헷갈렸네요. 네. 양갈로 1번,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이것은, 아까 재화랑 마찬가지로 그것이 공급한다고 해서 과세 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법 용역 그 자체로 면세가 되는 경우, 이게 아까 그 진료 서비스 용역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밑에 참고로 보시면 그 밑에 기억번 있죠. 기억번.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부동산 임대업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세를 합니다. 용역의 과세라고 보는데, 이때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요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된다고 하고요. 그 옆에 이제 비교해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인데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의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니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공익사업과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도 법상 면세인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수입도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보시면 국내 생산 재화의 과세 형평 유지. 그렇죠.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화든 해외에서 수입하는 재화든 그것이 어쨌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재화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이것은 사업자를 불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로 밑에 줄 보시면 용역의 수입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을 수입한다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것을 과세하기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의 기술자가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잠깐 일하고 갔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할 수 있냐? 사실 이게 힘들다는 것이죠. 용역의 수익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지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데 한번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그리고 사업자, 비사업자 불문하고 재화의 수입. 이 세 개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보시면 부수재화 또는 용역인데, 이게 살짝 개념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잠시만 잘 따라와 보시죠. 그럼 이때 보시면 이제 주된 거래가 과세 면세, 주된 사업이 과세 면세가 있죠. 먼저 주된 거래가 과세인 경우, 주된 거래가 면세인 경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주된 거래가 과세, 주된 거래가 면세. 네. 주된 거래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피아노로 공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피아노로 공급할 때, 그때 부수 재화로 뭐 피아노의 의자 같이 공급해야 되겠죠. 보통 피아노와 피아노 의자는 같이 판매되는 물건이니까요. 그러면 그때 피아노가 주된 거래가 되는 것이고, 피아노 의사가 부수 재화가 되는 것이죠. 이때 주된 거래가 과세이면 그 피아노 의자 부수되는 재화 같은 경우에 과세가 되겠죠. 그럼 이때 판정. 그러면 주된이랑 부수랑 같으면 판정은 당연히 과세.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주된 거래가 면세이다. 그러면 부수되는 것도,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주된 거래가 과세이고 부수되는 거래가 과세일 때 판정은 과세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주된 거래가 과세인데 부수되는 거래가 면세이다. 어떻게 될까요? 주된 거래를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된 거래가 면세이다. 그러면 과세, 면세. 둘 다 어떻게 될까요? 주된 거래를 따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판정 다 면세입니다. 두 가지 다 면세. 즉 주된 거래가 과세인 경우에는 부수 거래가 과세이든 면세든 상관없이 과세인 거고, 주된 거래가 면세이면 부수 제약 용역이 과세이든 면세이든 상관없이 면세가 되는 겁니다. 즉 주된 거래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된 사업이 과세인 경우, 면세인 경우 볼 건데, 주된 사업이 과세이냐 면세이냐. 예를 들면 주된 사업, 내가 어떤 과세 사업을 한다, 주된 사업이 면세 사업을 한다, 이걸 말하는 건데, 요거는 두 가지로 약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나눠볼 수 있는데, 주된 사업이 과세인 경우에 부수되는 사업이 과세 면세이다. 근데 이 부수 재화가 필연적으로 부수되는지 또는 우연히 부수되는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거가 예를 들어 보면 그 우유 목장의 치즈, 우유를 만들어 보면 반드시 치즈도 발생하게 되겠죠. 나오게 되겠죠. 또는 건설 현장에 어떤 짜투리 자재, 이런 것도 건설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에 또는 목장업에 부수되는 필연적 부수 재화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그 우연히 부수되는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에어컨을 매각합니다. 은행이 보통 금융업을 주로 하는데, 은행이 에어컨을 필요 없어 하고 한 대를 판다 그러면 이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고 우연적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된 사업이 과세다, 그리고 부수된 사업이 과세 또는 면세다. 똑같습니다. 주된 거래처럼 주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때 주된 재화를 따라갑니다. 주된 사업이 면세다, 은행을 한다. 그때도 부수가 과세이든 면세이든 주된 걸 따라간다. 주된 재화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필연적인지 우연인지 그걸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필연이든 우연이든 어쨌든 대전제는 부수되는 것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따라가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주된 사업이 과세이면서 부수되는 게 면세인데, 이것이
우연히 일시적으로 거래가 된다. 이때는 이 대전제가 깨지게 됩니다. 연쇄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그래요. 그래서 조건 요거 하나만 외워두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주된 거래에 따라가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 세무법인, 저희 그 세무사 같은 경우 세무법인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무법인이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를 판다.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면세제화이거든요. 그런 세무법인인 과세사업자가 면세제화인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면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주된 재화를 따라가서 판정도, 부수 재화의 판정도 주된 재화 용역을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복잡했는데 요거 대원칙만 외워두고 예외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양갈로 이번에 밑에 세율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아까 처음에 짜장면 그 예로 들었다시피 공급 그 가액의 10%, 즉 10%가 세율이 되고,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누진 세율 구조가 아닌 10% 단일 세율 구조이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번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 보시면 이론장 방법으로는 가산법, 전단계 거래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무엇이냐? 밑에 그 제가 또 박스 쳐놨죠? 오늘 좀 필기할 게 많네요. 네, 한번 그려보시면 아까 같이 원재료업자가 있다. 그리고 이 원재료를 만들어가지고 1차적인 제조업자에게 넘어간다. 이 제조업자가 만든 물건은 소매업자한테 넘긴다. 마지막으로 이게 소비자한테 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매출, 매입, 부가가치. 네,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 책에 있는 예제인데요. 원재료업자가 원재료를 만들어서 300의 제조업자한테 공급을 했다. 이때 원재료를 만든 업자는 따로 매입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때 원재료업자가 만든 부가가치 세액은 아니고, 부가가치는 매출에서 매액을 뺀 300이 총 부가가치가 되겠죠.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300에 사와서 700에 팔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가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매출에서 매입은 뺀 400이 이 제조업자가 발생시킨 부가가치가 되겠죠. 같은 논리로 소매업자가 이 그 제조업자로부터 이 물건에 대해서 700에 사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걸 1000에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소매업자가 발생시킨 부가가치는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1000에 사와서 본인이 소비하겠죠, 직접. 네. 이때 이제 원재료 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300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10%를 세율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가 영어로 VAT라고 합니다. 30을 내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400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10% 곱한 40을 부가가치세로 내겠죠. 소매업자도 본인이 발생시킨 부가가치세의 10%인 30을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총 부가가치세가 얼마일까요? 아까 다 더한 금액이겠죠.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그러면 이게 100이 되겠죠. 이게 소비자한테 전가가 돼서 이 소비자는 1,100원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는 1,100원이 되는 구조. 이때 보게 되면 이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매출이 700이고 실제로 매입은 300을 했죠. 그러면 이 400, 즉
원재료업자의 매출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 10%만. 네. 소매업자는 전 단계에서 뺀 금액에, 전 단계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금액 뺀 금액의 10%만 부가가치세를 납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각각 단계에 대해서 전 단계의 매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세액을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래서 전 단계 세액 공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 전 단계 세액 공제법 구조를 설명드리기 위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론상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방식인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 내려가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과 과세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전단계 세액공제법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외에 국세다. 저희 그 국세기본법 할 때 첫 시간에 부가가치세는 국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 또 두 번째로 일반 소비세이다. 소비를 할 때, 즉 최종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발생하는 세액이라고 해서 일반 소비세라 그러고 그리고 간접세가 무엇이냐? 직접 내가 부담하는 세액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내가 납부하는 세액이죠. 즉 납세 의무자인 나와 실제 그 세액을 담세하는 담세 능력이 있는 자가 똑같은 세액을 의미하는데 그게 직접세인데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담세자는 이 최종 소비자인데 그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은 그 전 단계에 있는 자가 각각 납부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접세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뒤에 가면 영세율이라고 배울 텐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그걸 판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면 이 최종 소비 지구인 한국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넘어올 때는 영세율이라고 적용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실제 소비할 때 세금이 거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다면 중국에서 세금이 발생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영세율이다. 영세율은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이라는 그 용어만 잠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여기를 한번 그냥 바로 적어 보시겠죠? 저희 그 매출에 대한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아까 이제 매출액 대응되는 게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세율을 곱합니다. 이게 저희 아까 10%가 되었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을 우리는 매출 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입 세액을 뺍니다. 특이한 게 매입 세액 같은 경우에는 매입액에서 10%로 곱한 금액을 계산구로 적어놓지 않고 바로 매입액에서 10% 곱한 금액이라는 매입 세액을 계산한 채로 매출 세액에서 빼게 됩니다. 이게 자꾸 떨어지네요. 네, 그렇게 돼서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을 우리가 납부 세액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대응하게 된다면 요 금액이 되겠죠. 납부 세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세, 또 부가가치세에서 나중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등 배운 게 있는데 그런 공제세가 빼주게 되고 마지막으로 또 납세 의무를 어기거나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게 되겠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우리가 차가감 납부세액이라고 그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부가가치세의 그 기본 그 틀인데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세 번째 납세 의무자 넘어가기 전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506페이지 문제 1번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거 옳은 지문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1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불문, 국가, 지자체, 비영리단체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납세 의무가 있다. 네, 알아두시면 되고, 단지 면세 항목, 법상으로 정한 면세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문제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을 보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권리를 말하나, 네, 맞는 지문이죠. 근데 주식 등의 유가 증권과 특허권 등의 무채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식 유가 증권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특허권, 영어권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1번. 문제 5번. 원재료 생산업자가 생산한 원료를 3일에게 200만 원에 판매하고 3일은 용산에게 500만 원 판매하였다. 그 용산은 소매업자인 강남에게 700만 원에 판매하고 마지막으로 강남은 소비자인 김삼일 씨에게 1000만 원에 판매한 경우 총 부가가치 금액은 얼마인가? 뭘 물었습니까? 총 부가가치 금액이랬죠. 저희 처음에 그 총 부가가치는 결국 각 업자 단계의 총 합의랬죠. 그 부가가치 금액, 즉 마지막에 소비자에게 판 김삼일 씨에게 판 1000만 원이 총 부가가치가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이고 총 부가가치 세액이라고 하면 곱하기 10%를 한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아니고 총 부가가치 자체니까 3번 1000만 원이다. 문제 7번. 다음 중 재화를 공급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은, 숙박 및 음식점 쭉쭉 나와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인데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의 공급이다. 정답 2번. 510페이지 문제 1번. 다음 자료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 마지막을 구하라는 것이죠. 보게 되면 공급가액 2천만 원, 근데 면세 공급가액 200만 원 포함.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면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00만 원 차감한 1,800만 원 여기에 적을게요. 그리고 세율 10% 곱하면 매출세액은 180만 원. 여기서 이제 매입세액을 빼야 되는데 매입가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면세 매입금액 100만 원 빼죠. 기타 불공제, 공제가 안 되는 매입 금액이 있네요. 200만 원 빼고. 그러면 총 매입 금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700만 원이죠. 그럼 700만 원의 매입세액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10% 곱한 금액이 들어온다 그랬죠. 700만 원의 10%인 70만 원. 이걸 뺀다. 그러면 납부세액은 110만 원이 됩니다. 계속 볼까요? 네. 다른 3번, 양갈로 3번,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만원이 있다. 공제세액은 따로 없고 가산세 1만 원 있다. 차가 납부세액은 111만 원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그럼 다음 개념 같이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납세 의무자 한번 볼게요. 아라비안 납세 3번 납세 의무자. 1번 사업자의 개념. 사업자가 무엇이냐? 사업 목적이 영리, 비영리, 불문입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 중요합니다. 불문 중요하고 사업상 중요하고 독립적.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 양갈로 2번 사업자 요건 보면 영리, 비영리를 불문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소비자에게 세액을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된다. 그렇죠? 최종 소비자가 무조건 부담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영리, 비영리를 불문한다. 두 번째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됩니다. 사업상 재화 용역 공급이 뭐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을 해야 사업상을 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그것이 거래 형태가 사업성을 띠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네, 그리고 밑에 3번 사업의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즉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이나 종속되어 있지 않고 공급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납세 의무는 고용주인 사업자에게 있다. 네, 이게 오타 고용주가 아니고 고용주입니다. 고용주인 사업자에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세 가지 영리, 비영리, 불문.
사업상, 즉 계속적 반복적으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이다. 요 세 개를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몇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 과세 사업자로 먼저 분류하게 되고 연쇄 사업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연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고 했죠. 여기 과세 사업자랑 면세 사업자랑 같이 겸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이때 과세 면세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를 일단 봅니다. 그래서 겸용 포함. 그래서 면세 매출 부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겠죠. 그리고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저기 뒤에서 다시 배울 텐데 매출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가 꽤나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시켜서 1년에 한 번 납세 신고 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종결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간이 사업자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매출 규모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한번 배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 면세로 사업자가 나뉘고 과세 사업자는 겸용을 포함하되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양갈로 1번 그러면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당연하고요. 그 밑에 보면 그러나 법상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그렇죠? 그 재화 자체가 면세 대상으로 법에서 정해 넣었다면 그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 사업자도 아까 과세 사업자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면세 사업자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데 이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아예 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고요. 네, 그 실제로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면세라고 해서 사업자를 발급받습니다. 예, 발급받는데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그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는 뿐이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기에 그 법에 의거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만약에 전체가 그 면세 사업에 발생한 그 매출이다. 그러면 납세 의무가 없고, 근데 반대로 매입할 때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매입세액 공제 받아서 납부세액을 내야 되는데 아예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재화의 수입이나 납세 의무자. 저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이든 비사업자이든 모두 납세 의무가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탁 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납세 의무자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재경관리사 시험 범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요게 그 개념이 쉽지는 않거든요. 현재 법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 같은 수탁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예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위탁자, 수탁자 요 개념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 그 신탁 그 개념인데 그래서 뭐 물건이 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관리를 위탁자인 본인이 하기 귀찮으면 이걸 수탁회사에 넘겨버립니다. 수탁자 같은 경우 저희 뭐 한국 토지 신탁, 신탁 회사가 되겠죠. 이 수탁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한테 공급하고 그러면 이게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수탁자는 물론 일정의 수수료를 받겠죠.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한테 공급했을 때 납세 의무자가 누구이다? 그 전 단계인 수탁자이다. 되는데 이게 그 과거에는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가 인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수탁자가 실질 공급자로 수탁자가 그 거래 단계를 보면 최종 공급자로 봐서 지금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인데
어쨌든 원칙은 수탁자이고 일부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요거 좀 중요한데 신규로 사업 등록하는 경우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등록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단 면세사업자는 아까 부와 같이 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없으니 배제된다. 두 번째로 등록 신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사업 개시일이 3월 1일이다. 그러면 3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밑에 보면 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에 보면 단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청해야 된다.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뭐냐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가 주로 될 텐데 법인이 그 본점이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지점을 낼 수 있거든요. 그 지점 같은 경우에는 법인 본점과 지점이 전부 다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인 본점이 몰아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그것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하고요. 이때 그쵸?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내면 그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뒷면에 보시면 그 지점 현황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 현황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점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청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같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 내에 해주는 것입니다. 예, 요거는 납세자가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해주는 것이고 신청일부터 2일 내에 발급을 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자의 시설이나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 기한을 5일에 하나에 연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체 없이 등록 정정, 사업자 등록 상황 그 내용에 대해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쭉 보시면 뭐 상호 변경, 법인 대표자의 변경, 사업장의 이전, 종료 변경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정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반영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 휴폐업 및 사업자 등록증 말소. 네, 말 그대로 아까처럼 휴업, 폐업을 하는 경우나 사업자 등록증 말소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해당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네, 홈택스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총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발생.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동그라미 2번 밑에 작은 박스를 그려놨죠. 여기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나의 사업 기간이 있다. 이때 그 사업 개시 3월 1일이다. 사업 개시 3월 1일 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 개시일부터 20일이 된 날이 언제죠? 3월 20일이죠. 요 기간까지 사업자 미등록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사업 등록 신청일을 내가 5월 1일 했다. 그럼 사업 개시부터 등록 신청일까지 놓쳤죠? 이 3월 20일까지 해야 되는데 총 공급가액 1%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일 있으면 빨리빨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 밑에 보면 단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즉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업 개시를 3월 1일 했고
사업자 등록을 뭐 이때 했다고 합시다. 기간 안에 3월 10일. 월칙 같은 경우에는 사업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잠시만요. 네, 얘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월 10일이 아니고 6월 30일이 끝나서 8월 1일날 사업 등록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사업자 등록 전 8월 1일 전, 즉 사업 개시는 실제로 했고 매입이 발생했는데 이때 8월 1일 전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즉 매입액의 10% 이게 공제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엄청 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3천만 원치 물건을 구입했으면 300만 원치에 대한 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받게 되는 벌이니까 아주 큰 겁니다. 근데 각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그럼 언제죠? 7월 20일. 이때까지 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봐주는 거죠. 빨리 해라, 이때라도. 대신에 아까 늦었으니까 이때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 안 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는 발생한다. 근데 매입세액은 공제해주겠다. 네, 이런 개념입니다. 관련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16페이지) 문제 1번. 다음 중 납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3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는 없으나 법정 증빙을 구비한 매입에 대하여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없죠. 면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3번. 단순히 한두 번 정도의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도 독립적인 경우 사업성이 인정된다. 단순히 한두 번은 부가가치세에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한두 번은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므로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고요. 동그라미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번에 동그라미 3번. 면세사업자만을 영위하는 자가 과세사업을 경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하죠. 저희 경영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웠는데 과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답은 동그라미 3번. 네, 문제 7번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다른 개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풀 수 있어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과세 기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